5월 16일 정치 유튜브 채널 새날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우원식의 국회의장 당선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원식은 박병석이나 김진표와 다르게 개혁 성향이 충분하나 추미애가 윤석열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추미애의 국회의장 지지율이 70%에 이르며 특히 9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인 친명 유튜버들의 자체조사 결과를 들먹였습니다. 새날의 자체조사로는 추미애의 지지율이 97%였으니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 민주당원들의 여론이 추미애라는 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민심의 전부일까요? 지난 총선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4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체 의석의 64%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실제 지역구 득표수는 1475만 표로 이는 전체 득표수의 50.5%를 차지합니다. 민주당원들의 생각만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심을 참칭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장은 민주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아닙니다. 어느 여론에도 치우쳐서는 안 될 국회의 수장이며 중재자입니다. 민주당원의 여론이 90%를 넘기게 된 것은 반대자들을 모두 숙청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친명 스피커들은 가짜뉴스들로 민주당원들을 세뇌시켜왔습니다. 이것들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독재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내세우며 검찰 독재를 타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독재 타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지도자를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한 안갚음만이 있을 뿐 스스로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독재 타도를 외칠 자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홍호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그 토요일에 녹음을 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좀 BC님의 어떤 그 개인 일정 관계로 금요일로 이제 앞당겨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이제 5.18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그 이낙연 대표님이 또 광주에서 이제 그 5.18 민주화 묘역 거기 이제 참배를 하셨던데 내일 그 정부 공식 행사를 이제 내일 있거든요. 내일 거기에 초청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뭐 트위터에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좀 이렇게 그 연사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당의 정치적 입지가 워낙 바닥인지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아무튼 남기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5.18 관련해서 이제 헌법에 5.18 정신 수록해야 된다. 네네. 거기에 관해서 이제 개헌 논의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지만은 뭐 각 정당의 이제 어떤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염원을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광주에 가서 사실 참 뭐 그렇게 이제 좀 5.18이고 하니까 이제 마침 또 광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뭐 광주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 비판적인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저나 이제 뭐 BC님도 비쌀 것 같아요. 광주 이야기 네, 광주 이야기 하자 그러면은 네네. 그래가지고 굳이 뭐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사실 그리고 5.18 앞두고 그런 이야기 할 만한 자격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5.18이 아니라 좀 다른 기회에 다른 계기로 광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뭐 해본 그럴 때 이제 좀 그런 우리 속의 얘기들을 꺼낼 수 있으면은 뭐 꺼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5.18을 계기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 좀 주저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 네, 광주라고 항상 네. 한결같이 성지일 수는 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신도 많이 변질돼 버린 감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이번 주에 그 이상한 또 가수 하나 사고 쳐가지고 또 좀 시끄러워요. 이게 이제 좀 그 우리 지지자 그룹 내에서도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중에도 이 가수 팬분들이 있으신데 거기서 이제 어떤 팬의 입장으로 좀 제가 보기도 좀 팬 입장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건 아닌데 싶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팬 입장으로 이 가수를 옹호하다가 이제 좀 대립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감정 싸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안타까웠는데 뭐 일단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렇죠. 지금 시절이 또 그런 시절이 돼버리게 됐죠. 네. 이게 이제 뭐 그 김호중, 김호중. 네. 예, 예. 뭐전 TV를 안 봐가지고 이런 가수인지도 몰랐는데 이 양반도 꽤 유명한 거 보더라고요. 아 저는 명절 때 그러니까 네. 이 사람도 이제 당연히 그 경연대 경연에 나왔죠. 미스터 트롯이라는 네. 경연 대회에서 이제 상위권에 올랐던 사람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분 네네. 그분이 1등이었을 거예요. 임영웅도 있고 황영웅도 있죠. 황영웅은 그 학폭 예.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그분이 시즌 3인가 그런데 음. 지난주에 잠깐 이제 제가 익명으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댓글로 누가 수정을 해주셨더라고요. 결국 황영웅이라고 그게. 예.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끝까지 가가지고 버텨서 이제 1등이나 뭐 이렇게 순위권에 든 줄 알았는데 중도 탈락했다고. 결국은 이제 네. 중도 하차했다. 네네. 근데 이제 하필 그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총선 이후에 광화문에서 행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네네. 그날 그 황영은 팬클럽 버스가 근처에 있었어요. 제가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봤는데 보셨구나 그때. 예, 그날. 그 버스를 봐가지고 네. 사실 계속 버텨서 결국은 이렇게 뭐 순위에 들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순위 여부와 상관없이 예, 이미 이제 그냥 강력한 팬덤이 팬덤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건가 보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집에 가서 TV 보다가 우연히 이 사람도 그 다큐를 네. 개인 다큐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당연히 TV조선이었나 싶긴 한데 네. 어쨌든 TV에서 나와가지고 네. 봤어요. 이 사람은 또 이력이 특이하거든요. 원래 이제 성악을 네. 전공을 했었어요. 뭐 그 전에 조폭했다가 때려치고 음악하는 거라던데. 그러니까 조폭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 파바로티 한석규 씨하고 이재훈 씨가 주연을 한. 그건 미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화된 건 네. 미화된 성격일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약간 좀 불량 학생 네. 뭐 이랬는데 네. 예. 학교까지는 모르겠고 아니 뭐 요즘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 성악에 눈을 떠서 네. 성악을 진심으로 하는데 성악으로 성공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트로트와 성악을 접목시켜 가지고 네네 나름의 이제 영역을 구축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네. 좋게 들렸는지 네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아니라 그 성악과 트로트에 접목된 그 결과물이 굉장히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잠깐 이제 뭐 재미삼아 이야기하지만 제 취향으로는 최악인데요. 그러니까 잘 아니 저는 클래식 그러면 그냥 그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렇게 뭐 사중주 이런 거는 가끔 들어도 성악은 진짜 못 듣겠거든 솔직히.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조수미 같은 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뭐 그 양반이 대단한 분인 건 알겠는데 싫어 솔직히. 파버로티 맨날 족가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뚱땡이 새끼 뭐가 좋아 그러고 맨날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성악 들을 때 싫어하고. 어쨌든 뭐 개인 쇼도 하고 뭐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뭐 성악도 싫고 나는 트로트도 싫단 말이야. 뽕삐를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뻑킹 나오나 그러는 사람인데 내가. 그 다들 나이 들면 이제 노래방 가면 트로트 부른다 그러잖아요. 아, 예. 저는 20대 때도 그 꼬라지가 싫었고 지금도 싫어 솔직히. 그래서 노래방 가는 거 이제 싫어하게 된 건지도 몰라 나이 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는 최악의 상성이다. 뭐 최악의 조합. 내가 애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 이게 지금 좀 보면 이제 증거인멸을 하고 이제 뭐 매니저한테 뒤집어 씌우기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보면 이 가수는 결국은 그다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커 보여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증거가 없거든. 그렇죠. 정황만 있고. 정황만 있고 네. 글쎄요. KBS가 단독으로 보도한 그 녹취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직접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것도 직접적인 없잖아요. 물증은 네. 없죠. 17시간 뒤에 17시간 경찰에 출석을 해가지고 호텔에 짱 박혀 있다가 네.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법적으로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근데 이 사람이 음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팬덤이 이 사람도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국 순회 콘서트를 이제 기획한 전국 순회 콘서트를 강행한다고 하는데 무려
이번 주말부터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티켓팅이 한 50억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꽤 큰 규모의 퍼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기획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 기획사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좀 대부분 좀 한 마이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TV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연예인들이 있긴 한데 제일 캐시카우가 이 가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름이 제일 앞에 걸려 있더라고. 네네. 그래서 에이스구나. 예, 에이스. 기획사 쪽에서 그 전략 쪽 거의 사활을 걸고 밀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기획사에서 더더욱 저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 어쨌든 법적인 처벌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안 와닿죠. 왜냐하면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처벌을 안 받으려고 죄를 숨기려고 이를테면은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 블랙박스 그 메모리 카드를 분실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파손된 게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빼가지고 부셨다는 거 아니야. 못 보게 하려고. 네네. 그다음에 뭐 당시에 이제 현장 그 블랙박스는 없지만 현장에서 찍힌 CCTV 영상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대신 가라는 그런 뭐 녹취록도 나왔다고 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뭐 또 동선까지 확인 네.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1차로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1차로 대리기사를 네. 불러서 집에 갔는데 네. 거기서 다시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예. 어디론가 또 술 마시러 갔는지 뭐 템프로를 들렀다 그런 얘기 지금 기사에 뭐 그런 나왔어요. 얘기까지도 예. 나왔죠. 네. 예. 템프로 들렀다는 얘기 나오고 또 이제 그러니까 또 과거 기사 소환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또 이제 공황장애로 이래서 그 공황장애로 뭐 운전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도 한동안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 또 공황장애 치료됐다 뭐 아니 치료된 게 아니고 공황장애 아니고?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받고 있다. 20년부터 공황장애 치료 받고 있다는 기사는 나왔었어요. 과거에 나왔었는데 뭐 극복했다 뭐 이런 제목을 뭔가 본 것 같은데. 극복한 건 뭐냐면은 네. 자기가 이제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한 생각을 많이 한다. 아, 그래서 템프로를 갔다. 그래서 근데 템프로를 갔다는 게 말이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근데 그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은 네. 그 중에 그 덩치 큰 병사 하나 있어요. 그 양반이 나중에 패스트 앤 퓨리어스 그 주인공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대머리 그 양반 있잖아요. 네, 빈 디젤. 빈 디젤이 거기에 나왔었거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덩치 큰 병사로 나왔어. 빈 디젤이 아니구나. 근데 아무튼 이제 빈 디젤 말고 다른 사람이다. 기관총 사수니까 다른 사람이다. 아무튼 그 양반이 이제 입대 전에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병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잡담하는 시간에 네. 그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입대하려고 해서 이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자기가 알바하던 집이었나 뭐 알바하던 맞은편 집이었나 여성복 집 사장님이 부르더라. 그래서 갔다니면 조용히 뒤에 밀실로 부르더니면은 걔 옷을 앞으로 확 풀어헤치고 자기 가슴에 얼굴을 묻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더니면은 그 사장님이 한다는 얘기가 전쟁 나가지고 무서울 때 이때를 떠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전쟁 나서 무서울 때 그러니까 폭탄 떨어지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올 때잖아. 그렇죠. 패닉이 오겠죠. 네, 패닉 상태일 때 그때 자기 가슴을 떠올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뭐 대부분 격가지들이고 어떻게든 좀 이제 담론을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같고 지금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로만 보면은 뭐 메모리 카드 부순거나 매니저를 대리로 세우려고 했다거나 이거는 거의 빼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술집 왔다 갔다 한 동선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음주운전이 확실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17시간 짱박혀 했다가 경찰이 출두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정황적으로는 충분히 음주운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래봤자 정황적으로 이미 음주운전하고 거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론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도 기획사에서 이렇게 이제 버팅기고 뭐 강행한다 그럴 수 있는 거는 팬덤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뭐 다른 여론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지금 정치판의 어떤 양상이랑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우리가 이제 몇 년간 봤던 특히 이재명 지지 그룹만 보고 가는 민주당 정치판이랑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는 면이 있다는 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 음주운전 사고가 연예계에서 발생을 하면은 네. 팬클럽 성명이 나오는데 이재명 얘기가 종종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네. 영화배우 김세론 씨, 네네. 김세론 씨가 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때도 뭐
음주운전 하고 나서 나중에 당 대표도 하고 그러는데 뭐 잠깐 자숙하고 뭐 이렇게 뉘우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뉘우치고 하면 되죠. 뭐 음주운전 했다고 뭐 인생 자체를 완전히 골로 보내는 것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만 네. 그런 사례가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네. 그게 이제 이번에는 정말 그 이재명의 케이스와 유사하게 붙어버렸어요. 아예 막 실제로 기획사 또는 뭐 그 가수 당사자가 얘기를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팬덤으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등 뭐 지금 이제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실제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강력한 팬덤이 형성됐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 뭐 우겨가지고 돌파하면 될 것이다. 뭐 단순히 뭐 그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보기에는 김세론 케이스도 사실 김세론이 굉장히 강력한 팬덤이 있었다면은 그런 식으로 찌그러들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 양반은 다른 그 장르가 배우라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배우는 어쨌든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단순히 팬덤만으로 배우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막 일반 대중들한테 다 던져가지고 거기서 흥행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가수들은 좀 다를 수 있죠. 특히나 이 양반들 보니까 공연 쪽으로 많이 그 돈을 땡기는 양반 같은데 지금 공연 투 한번 넣으면서 50억 그러는 거 보면은 그렇죠. 이게 가수는 음원 수익 이런 거보다도 역시나 공연이 가장 큰 수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은 게 BTS의 경우에도 예전에 보도된 거를 보면은 네. 공연 수익이 압도적인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제 뭐 그 음반 시대도 아니고 이제 음원도 뭐 지금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 네. 같은 걸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아무튼 이 사회 풍조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핑계를 가져다 주는 거죠. 핑계를 가져다 주고 아 이렇게도 버틸 수 있구나. 네. 아니면 이렇게 뭉개고 갈 수 있구나. 네. 이런 선례가 하나 생기면은 이제 그렇게 따라하는 쪽들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식이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우리 편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우리 편이면 무조건 다 봐준다. 이런 식의 이제 의식이 굉장히 공고해지게 된 게 그 정치판에서 보면 이건 이제 피해 의식에 기인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좀 길게 보면은 대략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가장 그 비극적인 이벤트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그 쌓이기 시작한 피해 의식이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이를테면 세월호 사건 같은 걸로 많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해의식도 하나의 이제 블록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피해의식으로 쌓은 담 안쪽에 있는 사람이면은 다 포용한다. 네, 그런 식의 굉장히 공고한 진영 논리가 거의 이제 고착화 돼버린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그 즈음에 이제 언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 뭐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도 사실 그랬어요. 언론들이 그 막 부풀리기, 망신주기 보도 같은 걸 많이 했었고 실제로 네. 검찰이 막 던져준 대로 다 받아가지고 그런 거 있었고 세월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가짜 뉴스들 네, 네. 그렇죠. 그걸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시각을 굉장히 달리하게 되는 충분히 검증을 거치지 않은 네. 뭐 속보 경쟁.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그 언론들도 이제 다 어떤 진영 스타일이 있으니까 뭐 진영에 충실한 보도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한겨레 신문이 태동할 때부터 태동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조중동 불매운동 같은 거 하던 시기만 해도 그래도 그때까지도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판적인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자. 네네. 그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정적인 이제 트리거가 된 게 제가 생각하기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1차적인 트리거였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도 굉장히 진짜로 거의 이제 그 활용 점정 혹은 마침표라고 해야 되나?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는데 거의 이제 완결성을 갖게 하는 그런 비극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매년 이제 이게 나오죠. 그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 네네. 이게 이제 올해도 나왔는데 이제 한국편을 잠깐 보죠. 네, 이게 이제 매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네. 이제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 순위를 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 것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대략 40위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던 게 2024년 발표에서는 62위까지 급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 지수랑 굉장히 같이 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민주주의 네. 지수가 아마 문재인 정부 때 30위권 정도였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민주주의 우수 등급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 넘어오고 한 2년 지나고 났더니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우려 국가로 지금 그 레벨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네. 전체 순위도 지금 한 6, 70위권 정도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지금 이제 후퇴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개 이제 같이 맞물려 간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뢰 그렇듯이 이런 순위가 나오면은 특히나 올해같이 네네. 쭉 떨어지면은 대체로 그 책임은 정부에게 돌아갑니다. 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MBC에 대해 굉장히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절대로. 책임 니들이 잘못해서 순위만큼 떨어졌다고 말할 때 윤석열 정부가 빠질 수는 없죠 절대로. 네, 물론 뭐 MBC의 보도 행태가 정상적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언론에 뭔가 물리력을 행사한다. 이거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어쩔 네.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당연히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그런 방법까지 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뭐 이 순위 자체를 납득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가 납득이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날 문득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얘네들 보고서가 있을 텐데 그냥 순위만 딸랑 발표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 국경 없는 기자회 사이트에 가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네. 근데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저널리스트에 대한 안전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안전 문제. 네, 네. 세이프티.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돼 있냐면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역기를 돌린 내용인데요. 언론인은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관행이다. 2023년 한국언론재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언론인 중 약 30%가 직업과 관련하여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괴롭힘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것이며 인터넷 트롤들 그러니까 악플러들의 댓글과 악의적인 법적 조치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한 언론인의 40% 이상이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그 언론사 자체가 좀 기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네, 그걸 못 하고 있다. 여기에 네. 좀 더 방점이 찍혀 있긴 하지만 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언론사 문제고 네네. 우리는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될 게 없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단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보도된 적은 없지만 이제 간혹 기자들의 뭐 그 기자 개인의 돌발 행동으로 이제 표출된 바는 그러니까 있죠. 별도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네. 그 언론 자유 지수와 엮어서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은 없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기사까지 안 나와도 이를테면 예전에 그 한겨레 기자 누구야 덤벼라 못 받으라라고 했다든가. 네, 안모 씨. 네,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그 피해 의식을 많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이 지금 이제 되게 적대적인 어떤 언론관을 지금 이 조사 결과 한 30% 정도가 적대적인 언론관을 직접적으로 겪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적대적 언론관을 뭐 어느 정도 대중들이 많이 가지게 된 것도 이제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부터 쭉 이어져 온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세월호 국면 지나고 나서 이제 기레기라는 말이 대두되면서 네. 거의 이제 고착화됐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뭐 반성할 지점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조중동 불매운동 하면서 혹은 이제 한겨레 신문 창간하고 할 때 그때쯤에 이제 시민운동의 시대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비판적인 언론관을 갖자. 뭐 저는 이제 그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직접적인 비극들과 맞물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나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비극들이랑 맞물리면서 비판적인 언론관이 언론에 대한 적대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이제 언론관으로 저는 좀 이렇게 더 악화됐다라고 뭐 악화는 아니 이건 변질이라고 봐야겠죠. 흑화됐다고 봐야겠죠. 네네.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뭐 저희 방송 같은 경우도 좀 대부분 보면 언론 기사를 근거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SNS나 커뮤니티에 글 쓰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좀 더 그 근거를 가지고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보도들을 통해서 이제 보도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글들을 쓰시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언론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죠. 네네. 그 어떤 기사들은 이거 틀렸다 무시해버리고 어떤 기사들은 이제 이거 한번 이렇게 주워 담아볼 만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인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판적 언론관을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렇게 언론을 취사 선택하는 게 하는데 크게 이제 무리가 없어요. 근데 적대적 언론관이라고 해버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적대적 언론관이라는 거는 언론 취급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기레기 소리인데 뭐 맞는 소리고 틀린 소리고 어디서 다 틀린 소리지. 기레기가 하는 소리면은. 근데 이제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봐야 될 그런 언론 기사에 대해서는 비판적 수위를 넘어선 어떤 적대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이 주워 담아야 될 기사가 있을 땐 또 주워 담아버리는 이건 저는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그거 같은 거죠. 이제 여론조사를 대할 때도 여론조사가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그렇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지율이 잘 나왔어. 그러면 이거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네. 굉장히 부각을 시킨다든지. 네네. 뭐 그런 식의 모습들이 있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언론 자유주의가 얼마가 되든 뭐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이제 비단 언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게 저는 뭐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표출시키냐의 문제지. 네. 관점은 비판적으로 가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이제 기계적인 적대감 혹은 이제 피해의식에 기반한 적대감, 그러니까 적대적인 스탠스를 갖는 거는 우리 스스로의 모순도 우리 스스로 모순될 뿐더러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제 그 자기 모순에 계속 빠지다 보면은 사람이 갈피를 방향을 중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그 적대적인 언론관에서 비판적인 언론관으로 좀 전환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비판은 하되, 그렇죠. 네. 뭐 폭력성은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 예전에 이제 잘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외신 인용한 기사들 중에 네네. 원문이랑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번역을 요상하게 해가지고 예. 그 원문을 좀 원문의 진위를 왜곡해서 이제 보도를 했다. 그런 걸 예전에 이제 박평님이 많이 잡아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식의 관점들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렇다고 뭐 이를테면 그런 기사 몇 개를 봤다고 해가지고 외신 인용 보도를 다 기레기식으로 싸잡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틀린 보도한 인간들을 야 이 개새끼야 쓰레기 하고 배척을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아무것도 못 주워 담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틀린 거 쓰면 지적을 하고 야 이거 왜 번역을 이따위로 했냐고 지적을 하지만은 그건 그거고 또 다른 기사 나오면 다른 기사대로 찾아보면 대조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적대적 언론관 이런 건 좀 배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또 넓게 보면 단순히 언론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사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 입장과 적대적 입장을 구분을 해야 된다. 네네.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좀 적대적인, 그러니까 뭐만 수만 약간만 어긋나면은 적대적으로 가버리는 경향이 심하다. 뭐 그것도 사실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긴 하죠. 우리 스스로의 내부 논리를 따져보면은 뭐 이재명이랑 몇 년 싸우면서 오죽만이 당했습니까? 네네. 오죽만이 통수 맞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게 무리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된다. 스스로 의식을 해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제 이거 국힘당일도 참 이따위로 이거 반복하는 것도 참 옹색하긴 한데 이제 지금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에서 비대위가 들어섰고 이제 당연히 비대위가 일정 기간 그렇죠. 지금 수습을 하면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네네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이제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여름쯤이면은 뭐 민주당도 그렇고 네 국힘도 그렇고 우리 당도 어쩌면 지금 이제 원래 우리 당 비대위가 5월 전대 말씀하셨는데 5월 전대는 무리인 것 같고 한 7월 초 그 정도면 전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무튼 여름쯤이면 다들 이제 그 새로 이제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될 겁니다. 여러 당들이. 네. 근데 이제 역시나 국민의힘에서 뜨거운 감자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렇죠. 한동훈이 당 대표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좀 출마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홍준표는 아주 세게 한동훈 총선 망쳐놓고 어딜 기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선 의원 중에서 나와야지 다 다선 의원 책임 안 지려고 내빼버리고 총선 망치는 한동훈이나 나오려고 하는 이게 지금 당이 정상이냐 막 거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홍준표 지금 이재명 벤치마킹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옛날에 경남지사 할 때도 이렇게까지 계속 중앙정치에 뭐 하루가 못하고 이렇게 코멘트 해가지고 보도가 되지는 않았거든.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 하면서 그 티셔츠 키워가지고 경남 뭐야 그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보고 저기도 좀 대구 시작하면서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어그로를 끌어줘야 또 네. 대선 후보도 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네. 이렇게 해야 또 정치 생활을 계속 하니까. 그렇죠. 네. 에이. 거의 이제 사실 뭐 이재명 벤치마킹이라보다는 이 테크트리는 박지원 벤치마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나이대로 보면 그래도 맞을 수 있긴 하겠다. 예, 그렇죠.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홍준표의 욕구가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설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국민의힘의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런데 뭐 보궐 나가고 당 대표까지 되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재명도 하는데 뭐 한동훈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일면 네. 뭐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뭐 한동훈 전과자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이 정신 나간 놈들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옹색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이 당 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가 이재명도 하는데 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 슬픈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뭐 차라리 뭐 애초에 이렇게 그 뭐야 당무에 밟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그 비대위원장 세워가지고 선거 막힌 게 무리였다. 근데 이제 선거 치르면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뭐 당대표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라도 해야죠. 그 정도라도. 그렇죠. 예. 뭐 이재명 되는데 한동훈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리고 거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네네. 이재명이 그만큼 뭐 막 나가도 된다는 어떤 지평을 넓혀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물에서 놀겠다 그 얘긴데 이러면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차별점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한동훈이 이재명급이 돼버리는. 그렇죠. 네. 굉장히 추락해버리죠 이미지가. 한동훈의 생각이 있으면 이 말까지 나오는데 출마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재명급 돼버린데 나오면은. 자, 근데 좀 웃기는 게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뭐 좀 이따가 요건은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추미애 그 국회의장이 불발이 됐잖아요. 네,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렇죠. 네. 깜짝 뉴스가. 깜짝 뉴스였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성계 일각에서 여성 운동계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제 뭐 그 박근혜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이제 네네.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뭐 남성들의 어떤 침묵실 알력 같은 걸로 결국 밀려난 거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육선이고 하니까 뭐 관례상으로 봐도 국회의장 했어야했는데 이거를 네. 민주당에서 억지를 써가지고 추미애를 낙마시켰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어요. 여성운동계가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여성운동계 전부는 아니고 일각을 이제 일부분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죠.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어야 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된 게 박근혜 찍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에 여성계 사람들 중에는. 아 그렇구나. 일각은 있었구나. 네. 이제 또 저는 다른 일각만 기억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관례상 추미애가 된 게 맞다 그러는데 이거 사실 이거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 지난 하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현직이죠. 21대 네.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경선으로 되신 분이에요. 그때 우상호랑 한 명 더 나왔었는데 아무튼 후보 3명 나와가지고 경선 붙어가지고 김진표 의장이 제일 표를 많이 받아서 된 거란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관례라는 게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관례라고 하면은 일단 이재명이 당 대표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누구야 그 정세균 씨 같은 경우도 정세균 국무총리 하고 나서 국회의장까지 했으니 보통 국회의장 하고 나서 반대구나. 네. 예. 원래 국회의장 하면 정기 올 텐데 보통 그 뒤로 잘 안 하죠. 네. 근데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선 출마까지 했으니까 관례를 한참 깬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아까도 얘기했던 이재명. 이재명이 거의 관례 브레이커인데 그렇게 실컷 해먹고 나서 갑자기 추미애한테만 관례를 적용하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수가 많은 사람들이 해왔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하겠다는 다른 한 5선, 4선급들이 하겠다고 나오면은 경선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가 높은 사람이 당선까지 이르는 거지. 선수 높았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자동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관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래도 선수 높으면 그렇지. 선수 다선들끼리 붙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5, 6선 2명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장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러는 이제 서로 간에 교통정리 해가지고 네가 상반기 내가 하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면 아예 경선 붙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추미애가 단순히 선수 많아서 추미애 차리였는데 민주당이 추미애 안 시켜주려고 그랬다는 거는 좀 말이 억지스럽다. 네. 그리고 더구나 좀 단일화까지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단일화 시켜주고 4월 20 며칠인가 추미애 인터뷰 보면은 자기 그때만 해도 추미애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게 그냥 그 경선하면은 그냥 다득표제가 1등이었는데 이번부터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한다. 그래서 이거 자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4월 26일 날 인터뷰 때.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단일화 했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쪽으로 다 단일화 시켜줬잖아요. 추미애한테 유리하게끔. 그렇죠. 유리하게끔 해줬잖아요. 그럼 결선 투표제는 만들었지만 사실상 결선 투표로 갈 만한 구도가 안 나왔던 거고 이 상황에서 졌다는 건 그냥 추미애가 정치력이 부족해서 진 거예요. 이거는 남녀 차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성차별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으로 안타깝다. 더구나 이분들이 근거로 제시하시는 게 이제 보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좀 갑자기 관례. 그러니까 좀 웃기죠. 네. 네. 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싱가포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이제 싱가포르에 관해서 나름대로 좀 이제 이것저것 좀 찾아봤었는데 그때 이제 살짝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싱가포르의 어떤 그 고용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싱가포르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잘 사는 나라라고 돼 있는 거는 GDP도 인구수 대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9만 불 수준이잖아요. 1인당 GDP가. 네, 상당합니다. 그래서 네. 개인 소득이니까 그렇죠.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불. 그럼 우리나라 3배란 소리야. 거의. 예.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또 싱가포르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기로는 대체로 이제 금융업으로 다 그러니까 돈놀이에서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그 GDP 업종별 비중을 보면은 제조업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제조업이 1등이에요. 가장 높죠. 예, 가장 높고 금융업보다도 더 위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품 제조도 은근히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신기하단 말이죠. 그 정도 인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게. 제조업이라는 것도 그 가장 제조업 중에 주요 산업이 이제 PC 쪽 부품 산업들이랑 그 다음에 선박 쪽이란 말이죠. 네. 또 싱가포르 하면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복지가 또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렇습니다.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과세 구조를 따져보면 좀 신기한 면이 생기죠. 신기하게 보이는 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생각보다 되게 안 걷어요. 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안 걷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절반 수준. 절반 이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GDP 대비가 우리나라가 이제 30%가 안 돼 20%대인데 25% 정도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3%대예요. 네. 예, 그 그렇죠. 정도거든요. 네. 10%대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막 얘네들 막 그 뭐 주택도 공공주택 거의 다 지어주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집 걱정은 안 하게 네. 뭐 그런 구조로 나라가 돌아간단 말이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좀 들여다 보면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세율이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그걸 아무리 뭐 국가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도시국가 수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9만 불이라고는 하지만은 싱가포르도 그 빈부격차 지수가 절대로 만만하게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가 잘 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빈부격차 지수 꽤 세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그 CDC 바우처의 수혜 대상이 그렇죠. 그런 중소상인들 있고 네. 그다음에 노점상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대체 뭐냐 생각해보면 복지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냐면 싱가포르는 세금은 안 내는 대신에 대부분을 연기금제로 이제 복지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의 일부를 그냥 연금 태우듯이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라 이제 혜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게 굉장히 확대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가는 것도 뭐 주택연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부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 주택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무상이 아니고 임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 그러니까 국영 임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장기 임대 네, 이런 뭐 그렇게 거겠죠? 보면 예. 되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일반 민간 임대보다 좀 싸게 그렇게 네.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세율이 낮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 기업 활동하니까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인 네. 세율도 그렇게 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산업 그 실제 그 산업 종사자 인구 구조가 어떻게 나냐면 전체 인구에서 한 20에서 25% 정도가 외노자입니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그렇습니다. 1,000만 명 가까운 이제 사람들이 외노자로 들어와가지고 예.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외노자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싱가포르는 복지가 연기금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 외노자들한테 연기금만큼의 그 월급을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업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훨씬 싼 값에 굉장히 거의 한 3분의 2에서 반값 수준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자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네. 많이 나오는 게 네. 처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도 없어요. 뭐 이제 가사 도우미부터 해가지고 가사 도우미는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그 휴일날 하루는 또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저기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그런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속해 있는 네.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네, 정말 뭐 옛날 무슨 수용소 같은 그렇습니다. 네, 2층 침대에 더럭더럭 붙어 네. 있는 네. 그런 기숙사에서 네, 엄청 그러니까 밀도가 높죠. 네.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외노자들을 고용해다가 뭐 금융이나 각종 서비스 종사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단 말이죠. 거의 다 뭐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뭐냐 3D죠. 3D 직종. 그러니까 이제 가사 도우미 아니면은 그때 가사 도우미 같은 어떤 그런 도우미들 아니면은 그 제조업 쪽에 종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싱가포르이 쌓고 있는 부의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은 외노자들을 착취해서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런 예. 거를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비스무리한 거를 계속 네. 떠들고 있으니까 아직은 1년에 뭐 50만 원 원 정도 그것도 수준이지만 한 가구에 네, 한 가구에 네. 아직 돈이 크지 않지만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거를 좋다고 싱가포르를 배우자 이럴 거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재명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긴 해요. 이재명 측이 보기에는 싱가포르이 이상적으로 보일 거나 같긴 그러니까 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네.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뭔가 비정상적인 구조에서만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거거든요. 뭐 싱가포르 좀 이제 좀 새는 얘기지만 지배 구조를 봐도
뭐 리컨유 지금 집안이 총리가 아니지만은 뭐 차기 총리는 예정돼 있다고 할 정도고. 근데 이제 지금 그 총리가 네. 직전 이제 기재부 장관 우리나라로 네, 치면은 네. 근데 그 사람인데 어쨌든 같은 여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네.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아들내미가 지금 뭐 준비 중이라고 하죠. 다음에 나오려고. 손자였나? 네, 리칸유의 손자.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기업 구조도 국영 기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퍼센트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로서 상상도 못할 수준이죠. 거의 웬만한 기업들이 다 국영화되어 있는 수준인데 네네. 그 국영 기업들을 거의 다 리칸유 집안 사람들이 다 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성공한 북한 같은 나라라고 해야 될까? 네. 오늘 뭐 박정희가 그렇게 롤모델로 삼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지금 와서 보면은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이재명도 굉장히 싱가포르 모델을 솔깃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을 못 시키지 절대로. 지금 이런 뭐 시민의식 구조 그다음에 이런 국가 구조 하에서는 그 모델을 적용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어딘가 땅 사가지고 네. 싱가포르 같은 이재명 데려다가 싱가포르 같은 나라 만들어서 살면 자기들끼리 우리나라 바깥에서 네. 하면 가능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싱가포르이 굉장한 독재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낮은 세율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낮은 세율, 예, 네. 엄청나게 낮은 세율. 네. 돈 안 뜯긴다. 돈 안 이거죠. 뜯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 기업들도 좀 들어올만하다. 근데 다만 이제 뭐 그렇게 땅이 크지가 않고 여러 가지 제조업을 하기에는 뭐 이렇게 여건이 녹록치가 않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몰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싱가포르 이야기 보충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그리고 웰컴퓨터 WELL 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 최저가 가격으로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웰컴퓨터의 배송에 사용되는 안전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 안전박스에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넣어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제 그 웰컴퓨터 블로그가 이제 상당히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리뷰가 거의 하루에 하나 정도씩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올라오는 추세인데 오늘 올라온 리뷰를 보니까 그 고객분께서 이제 완전한 새 컴은 아니고 기존에 쓰시던 자기가 이제 본인이 쓰시던 그 컴퓨터 부품 중에 이제 SSD랑 하드디스크랑 램이었나? 그래가지고 저장 매체들만 떼고 네네. 저장 매체들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만 새롭게 이제 구성하는 그런 주문을 해오셨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해서 완성된 컴퓨터 리뷰를 하셨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쓰던 부품들을 활용하면서 일부분만 교체하는 거 이거는 근데 이제 완전히 이 수준이면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신품인데 그냥 저장 매체만 다시 쓴다라고 봐야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의 구성도 가능하고 뭐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메모리가 이제 메모리 원래 8기가짜리 하나를 쓰셨는데 32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32기가였나 16기가였나 아무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셨는데 기존에 쓰던 메모리를 이제 재활용 차원에서 기존에 쓰던 메모리에서 클럭수만 높은 걸로 하나를 그냥 무상 교체를 해주셨더라고요. 컴퓨터에서 꽤 큰 서비스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쓰시고 계신 컴퓨터에서 이제 일부분만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래저래 좀 웰컴퓨터에 많이들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중에 이게 좀 저희의 어떤 어그로를 끌었다고 해야 될까? 상당히 또 빡쳤죠. 네, 그냥 못 넘어가죠. 네, 이게 이제 그 민주연구원에서 정책 브리핑이라고 이제 올해 들어서 9번째 내놓은 정책 브리핑이라고 이제 하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기사를 보고 이제 저희가 좀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이제 지난 5월 며칠이었지? 이게 5월 13일인가 그때 나왔는데 성장률 높이는 미상회복 지원금이라는 제목이 이제 보고서예요. 네. 네, 이 보고서 굉장히 이제 짤막한 보고서고요. 거의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브리핑이라서 짧습니다. 2페이지짜리인가 그렇죠. 예, 예. 네. 뭐 논리 전개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도 실패하고 네. 재정 운영에도 실패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네. 네. 이러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이 답이다. 이거 뭐 사실 이거 뭐 솔직히 짜증나. 이거 사실 이렇게까지 분석할 가치도 없는 거긴 한데 이거 경기연구원이랑 뭐가 달라? 솔직히 민주연구원이 이따위로 브리핑 보고서 낸다는 거는 뭐 그래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조목조목 좀 짚어볼 부분들은 있긴 해요. 따져봐야죠. 네. 네. 자, 이제 이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거로 내세우는 게 지금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4%다. 예. 그리고 2024년은 전망치가 2.2%인데 네. 이게 통계 작성 이후 각각 6번째, 7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 망쳤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 때도 재정을 풀어가지고 성장률 방어했고 그래서 굉장히 선방했죠. 마이너스 0.7%로 했으니까 그때 중국 빼고서는 다 마이너스 뭐 3%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재정을 통해서 성장률을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부터 상황이 조금씩 완화되니까 그때 이제 재정 지출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문재인 정부 펼쳤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부 역할을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2023년에 성장률 잘 안 나왔어요. 그런 네. 민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소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고물가 상황, 뭐 많이들 아시죠? 2023년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취임 시작한 이래로 전체 기간을 따지면 6%가 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특히 올해 들어와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10개 품목이 전부 과일과 채소, 즉 일반 국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이제 재정 운용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 이제 이어지죠. 2년 연속 세수 결손. 네, 그러니까 세입이 적어서 그리고 처음에 예산안 짠 거보다도 그러니까 세입 예측을 하잖아요. 네네. 그보다도 이제 더 적게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제 감세 정책 같은 걸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감세 정책인데 아예 그 세수 예측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계획대로도 못 걷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2023년에는 총 56조 원 빵꾸가 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에서 24조 6천억, 네. 양도세에서 12조 2천억, 부가세에서 9조 4천억, 네. 그다음에 관세에서 3조 4천억, 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에서 3조 3천억 이렇게 빵꾸가 났다고 하고요. 네. 올해도 지금 1분기 지났는데 이미 세수 결손액이 8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GDP 대비 쓰는 돈이 2년 연속 많은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재정 준칙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 해 예산을 GDP 대비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초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아낄 때도 너무 아끼지 않고 풀 때도 너무 많이 풀지 않게 네. 이제 그렇게 재정 준칙을 세우려고 하는데 2022년에는 이미 마이너스 5.4%, 그러니까 3% 초과했죠. 2023년도 마이너스 3.9% 네. GDP 대비 네. 이렇게 재정 수지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채무 비율 상승.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대비 2.6배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50%를 넘어서게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근거가 과연 타당한 근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네. 따져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네, 돈을 풀어야 된다. 갑자기 결론은 미생회복지원금. 네. 일단 이제 이 근거들이 과연 타당한가 네. 얘기해 보자는 거죠. 일단 국가 채무 비율 상승 이렇게 같은 기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조금 얍삽합니다. 많이 치졸하죠. 왜냐하면은 같은 기간으로 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제 2분기부터 한 2018년 호시국 19년 전까지, 호시국 전까지 항상 호식일 때, 호황일 때 그때 그나마 얘기잖아요. 큰일 별로 겪지 않았을 때, 네. 그때 그리고 돈 안 쓴다고 이해찬한테 혼날 때, 네, 그때 그럴 얘기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하는 거는 좀 안 많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네. 지금은 전쟁이 한두 군데 터진 것도 아니고 뭐 네. 기상 이변도 더 심해졌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치졸한 네. 근거가 이제 그 국가 채무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일단 고물가 얘기부터 해보죠. 당장 올해 정말 전체 지수는 가라앉고 있는데 정말 이 농수산물 특히 그렇죠. 농산물이. 이 심하거든요. 아니 걔네가 거의 미쳤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괜찮아서 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까지 작년 대비 크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지금 3% 밑으로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진짜 이 농수산물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막 20 몇 프로? 네, 그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체감 물가가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근데 그 지금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네. 아무 나라나 쳐보잖아요. 일테면 뭐 미국, 캐나다, 네네. 독일, 프랑스, 중국 쳐보잖아요. 다 망했다 그래. 그렇죠. 미국 망했다는 내용 주르륵 뜨고 캐나다 치면 캐나다 망해가지고 뭐 이민자들 다 도망가는 내용 주르륵 뜨고 중국 치면 중국 지금 망하고 있다.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같이 망한다 내용 주르륵 뜨고 다 그래. 네. 일단 농수산물은 기상의 영향이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여름부터 해서 작년에 여름 비가 많았고 네. 또 날씨가 좀 비가 많이 오니까 냉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물이 생산량이 굉장히 적었고 작년에 또 탄저병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생산량이 매우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라서. 네, 전 세계적인데 우리나라가 특히 심해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곳에는 농수산물이 한 4.5% 5%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0%니까 24년 3월 기준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정부에서 좀 유통 관리 잘못하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 거는 사실. 네. 자, 그래서 근데 그럼 현재 정부가 대책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네. 이게 심지어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5월 14일에 발표한 브리핑에 의하면은 한 4가지 정책 정도 되나 봐요. 크게 구분지었을 때. 그래서 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있고 채소 가격 안정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조금 지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했을 때 관세를 낮춰가지고 적당히 낮춰서 좀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게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올해 3월부터 농산물 긴급 가격 안정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 단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과일 직수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1,500억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는 게 효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어떤지 농산물 가격이 뭐 여전히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 뭐 이런 여러 네.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돈 풀자. 돈 풀자 이거 13조잖아. 13조. 근데 지금 뭐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 뭐 1,500억 규모라고 하는데 이거 뭐 그러면 더블로 올리면 3,000억인데 그렇죠. 차라리 뭐 그런 걸 하자고 하는 거 돈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단위가 달라지죠. 일단. 단위가 단위가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네. 10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뭐 이제 최근에 그 기상이변으로 많이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농산물하면 대표적인 게 김 이야기 많이 하죠. 네. 뭐 지금 정부에서 900톤, 800톤인가? 그 이제 중국, 일본 통해서 이제 추가로 수매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단순히 기상 이변 때문에 우리나라 김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김은 좀 이제 찬물에서 난다고 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한류 열풍 타고 우리나라 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흥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김밥도 많이 한국식 김밥도 많이 먹고 그 맛김 일본 사람들 엄청 좋아하잖아. 아 조미김 엄청 좋아하죠. 그게 이제 일본 김이랑 우리나라 김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같은 김이긴 한데 그 프로덕트로 나오는 게 일본 쪽으로 두꺼워. 김이 대체로 두껍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참기름 발라서 그렇게 안 굽는다고. 우리는 참기름 근데 참기름 들기름 섞어가지고 바르고 거기다 맛소금 뿌려가지고 구우니까 얼마나 맛있냐고 환장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이 수출 물량이 달리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가지고 김값이 올라간 것도 있고 거기다가 기후까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 상승 요인이 두 가지나 되는 거죠. 그렇죠. 수요 폭발에 공급 부족. 네. 그 덕분에 지금 이제 저는 좀 슬픈 게 더 이상 이제 김밥도 못 사 먹게 생겼다. 그러니까 김밥 값도 한 10% 오르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근래 제가 뉴스 본 거는 기사를 하나 본 거는 올리브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아 그렇죠. 올리브 네. 농사 지금 그 작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지가 스페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고온 현상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올리브유는 거의 한 50% 이상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값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콩 농사도 지금 네. 홀라당 지금 날아갔다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비축분있지 않을까 그래도? 워낙 그동안에 워낙 잉여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뭐지 미시시피 강인가? 하여튼 그 일대가 네. 이제 옥수수, 콩 다 농사 지역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 그 중부를 남북으로 거의 가로지르는, 네 이제 그런 형태인데 지금 그쪽이 엄청난 가뭄이라 가지고 네,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올리브유를 사 먹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뭐 파스타 같은 걸 자주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올리브유가 그렇게 태클 걸릴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게 의외로 가공식품에 이제 조금씩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올리브유 상승도 단순히 이제 올리브유만 오르는 게 아니고 아니면 뭐 올리브유에 더불어서 뭐 피자랑 파스타 값만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많은 식품들 가격에도 은근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올리브유가 생산이 줄어들면은 대체품으로 다른 기름들을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가 그쪽으로 번져 나가니까는 같이 오르는 거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그 BBQ 치킨 같은 경우에 거기 큰일 났네. 거기 올리브유를 많이 썼잖아요. 가뜩이나 비싼 치킨인데. 근데 이제 거기 지금 가격 상승 억제하려고 올리브유 대체품으로 해바라기 씨유를 쓸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해바라기 씨유 값이 오를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오르죠.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부터 타격 보는 게 이제 제가 그 가끔씩 입맛 떨어질 때 사 먹는 그 성경 지도표 맛김. 여기도 올리브유가 들어가더라고. 그렇군요. 이 맛기름에 온갖 기름을 다 섞는 거였어.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지도표 맛김 같은 경우는 김값도 오르고 올리브유 값도 올라가지고 두 개 다 올라가지고 이중고네요. 네, 그래서 10%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 먹기가 더 힘들어졌어. 그러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지역적인 뭐 한두 개 품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게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오르는 것도 충분히 나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네네. 이게 뭐 계란 가격 올랐을 때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계란이 들어가는 온갖 것들이 가격이 같이 오르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우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정부가 뭐 굉장히 뭔가 미진하고 그러니까 체감이 잘 안 되겠지만 뭔가 대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 대책 하나를 들여다봐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 네. 우리나라 제1정당이라면 제1야당이라면 닥치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에 뭐가 미진하다, 그렇죠. 뭐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니까 예산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야 니네가 돈을 안 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툴이죠, 원툴. 예, 뭐 수미상관 이거는 막 사실 이거는 처음에 보고서 시작부터 제목부터 이미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금 뿌려라.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이제 경제 성장률 얘기 좀 볼게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졌다. 재정을 잘 못 쓰니까 경제 성장률 다 니네가 망쳐놨다. 이런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얘기를 해보죠. 잠재 성장률은 심지어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 하락 중입니다. 예. 참여정부 중반기에 고점 찍고 쭉 내려오는 거 아니었나? 2002년부터 그냥 쭉 내려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IMF 탈출 직후에 최고점을 찍은 건가? 성장률이? 그때 아마 기저효과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어쨌든 뭐 출산 인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고령화 저출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속 하락하는 게 아니 그래도 한동안 맞고. 중국 특수가 있었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근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제 생산성과 이제 그런 그 노동 인구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추산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인구가 하락 추세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겠네. 네네. 그런 점도 있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이제 큰 흐름이 일단은 있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크게 바뀌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도 그 흐름 속에서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거를 사실 뭐 정부 5년 가지고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죠. 우리나라 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전체를 20년이 넘는 21세기 5개 정부가 지나갔는데도 이게 해결이 좀처럼 잘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흐름이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잠재 성장률이 있는데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잘 나오면은 이제 잘했다. 그다음에 이제 못 나오면은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못했네. 정부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랑 딱 윤석열 정부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 시작 2017년, 2018년 이렇게까지는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약간 상회하거나 비슷하거나 이제 OECD에서 추정한 거, IMF에서 추정한 거 이렇게 두 개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비슷하거나 좀 나은데 2019년에는 그 잠재 성장률보다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20년에는 확 2020년에는 코로나니까 그렇죠. 거시국이니까 그럴 수밖에 뭐 어쩔 없고. 수 없죠.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뭐 어쨌든 성장한 거고. 그다음에 2021년은 이제 뭐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했고.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2022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분기를 했고 2, 3, 4분기는 윤석열 정부가 했는데 2022년, 2023년 다 낮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뭐 좀 많이 낮아지긴 해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특히 대외적인 요건을 보면은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프를 좀 긴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그러니까 2017년, 2018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어주던 시기에 이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그 들어서 가지고 이제 코시국 때문에 한번 확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제 그 기저효과로 다시 확 치고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울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냥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선을 쭉 그어보면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예. 기울기랑 실질 성장률 기울기가 좀 비슷하다. 비슷하게 쭉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큰 추세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벗어나가지고 심하게 일탈을 하고 있느냐 성장률이 못해가지고 일탈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보면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그 거죠. 정도는 아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닌데 네네. 지금 뭐 헛발질하는 거 엄청나게 많고 제대로 못하는 게 엄청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락세로 가고 있는 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그 흐름 안에서는 뭐 충분히 저럴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이거를 벗어나기까지는 못했는데 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그 모멘텀을 바꿔보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네. 이런 거 통해서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어떻게든 낮춰가지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걸 좀 해나갈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뭐 가로막아버리는 엎어버린 면이 있죠. 네. 그런 거는. 그다음에 그런 뭐 수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일본이 뭐 불화수소 갑자기 수출 안 한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쪽에 난리 났을 때 막 우리나라 그 러시아에서 그 사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보고 불화수소 그렇죠. 삼성이 워낙 큰 고객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정부에서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네. 있다. 기술이 지금 거의 갖춰졌다. 이런 기업에다가 지원까지 생각하고 소부장 확대하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것도 사실 윤석열이 갑자기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네. 일본에서도 이제 다시 수출할게 이렇게 되면서 막 유야무야 돼버려. 사실 유야무야 시킬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훨씬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럼요. 네. 일본이랑 그 일본 기업들이랑 쇼부 볼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격 가지고 기업에서 가격 가지고 장난치려고 할 때 장난 못 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데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중간에 또 이것도 있었죠. 요소수 대란도 있었죠. 그렇죠. 이 요소수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에서 다 수입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갑자기 막 우리 쓸 것도 없어 이러면서 수출을 못 하겠다.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예. 그래서 또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뭐 호주로 비행기 띄워가지고 그렇죠. 공사하고 그렇게 했죠. 네. 호주랑 멕시코에서 이렇게 네. 막 들어올 수 있게 네. 알아봐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비전도 있고 바로바로 체감하지 못해도 정부가 노력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잠깐 버티면은 안정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문재인 정부는 했는데 그렇죠. 액션으로 이제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게. 예, 그리고 쇼가 아니잖아. 네, 실질적인 그렇죠. 액션이잖아.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줬죠.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없었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 탓. 네. 전임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네. 안 좋은 건 다 문재인 정부 탓이래. 네. 그래서 정치질만 하고 네. 외교적으로 보니까 한미일 공조만 다시 복원시킨다고 하면서 한미일 신경 쓰고 그다음에 뭔가 다변화된 다자 외교는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아니 그리고 한미일 신경 써도 얻은 것도 없어. 특별히 얻은 것도 없죠. 네. 목소리도 오히려 우리 입지만 좁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뭐 그렇죠. 신남방 정책 언론에서 심지어 폐기됐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그냥 묻어가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상실했죠. 참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딜빵할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뭐 인도 태평양 전략 뭐 거기에 이제 참가한다고 할 때 언론에서 신남방 정책 폐기하는 거다라고 할 때도 사실은 방향이 어떤 타겟팅 되는 지역의 동남아 똑같기 때문에 판단이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봤었는데. 네, 그렇죠. 했는데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그냥 네. 잃어버린 그런 셈이 돼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뭘 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 신남방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 액션이 없죠. 사실상. 액션이 없죠. 네. 그러니까 주도권을 거의 놨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노력과 방법이 없는 게 문제지 그냥 그 유치하게 이 보고서처럼 야 성장률 너네 되게 안 나온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너무 일차원적이고 무식하게 까는 겁니다. 고등학생도 이렇게 안 까겠다. 성의가 없어. 예, 성의가 엄청나게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정정책 볼게요. 재정정책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엄청 쪼잔하게 막 돈 안 쓰고 네. 돈도 안 쓰면서 감세를 해가지고 세수 빵꾸나 냈다. 자, 이런 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 재정이 2017년에 이게 결산 기준입니다. 네. 2017년에
한 407조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 430조, 2019년에는 485조 이렇게 썼고, 네.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썼으니까 더 안 그래도 이제 사실 팍팍 올리고 있었어요. 재정 사용을. 그렇습니다. 거의 한 10% 이상씩 네. 매년 한 거의 10% 정도씩 올리고 있었죠 매년. 네네. 2020년에 이제 550조 하고 2021년에 600조. 두번 나오셨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는 총 682조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한 60조는 윤석열이 썼어요. 대통령 또 기분 좋아가지고 갑자기 추경을 확 그냥 5월에 60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네. 2023년에 본 예산 2023년 추경 없었던 것 같아요. 추경이 없었던가.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네. 한 번은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아니 추경호가 있는데 추경을 안 해? 추경을 안 하고 자꾸 그 한국은행 돈 한국은행에서 돈 땡겼었지 맞다. 네네, 그런 식으로 땡겼었죠. 네. 2023년 거는 아직 결산이 여름 돼야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본 예산 기준입니다. 네. 638조 7천억 이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랑 싸웠죠. 네. 예, 야, 너네 그렇게 돈을 안 쓰면 어떡해? 속내는 야, 쟤는 야 지역상품권 보조금 왜 줄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는 야,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 많이 올린 거다. 이런 그렇죠. 거죠. 실제로도 그렇죠.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올린 거죠. 그렇죠.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보통 예산을 짤 때 그 전년도에 이제 추경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제 2022년에 썼던 추경은 일시적인 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이때 이제 코시국 끝물 예산을 많이 집어넣었다 그렇게 본 거니까 비상시국이었다고 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치고는 뭐 많이 올렸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실드를 쳤었죠. 그렇죠.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다 사실상.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필요하면 추경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2023년에는 일단 더 추경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2024년 올해 예산도 이 639조 되는 거에서 네. 한 20조 정도, 네. 20조 가까이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 657조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산 지출이 증가하는 기울기가 약간 줄어든 것뿐이지 사실 꾸준히 계속 늘고 있거든요. 뭐 단순히 돈을 안 썼다라고 말하기엔 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태클 거는 거는 진짜 그 지역 상품권 보조금 내놔라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 내놓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민생회복 지원금도 지역 상품권으로 내놓으라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보고서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성장률에 정부 기여도가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정부 기여도가 윤석열 정부 되니까 얘네들이 재정 운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형편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표를 하나 이렇게 한국은행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2020년에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2020년은 어차피 민간 박살나고 네. 정부 재정으로 그렇죠. 방어한 거니까 네.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네. 2021년에는 민간이 3.6%,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그 정부가 0.7% 이렇게 해 가지고 총 4.3% 나왔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정부가 0.5%, 민간이 2.1% 해 가지고 경제 성장률 2.6%. 근데 이제 2023년에 민간이 0.9%로 확 내려갔어요. 이게 워낙 물가가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그만큼 떨어진 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근데 0.4%밖에 안 했다. 정부에서는 하던 대로 했고 민간이 꼬라박혔는데 너네 기여도가 없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간이 꼬라박힌 만큼 정부가 더 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민주당은 주장을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봤을 때. 예. 일단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실질 성장률이기는 한데 이거를 비교를 할 때 좀 그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거 연간이니까 상관없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2023년 1분기까지 했으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쫙 제가 한 20년치를
어지간히 빡치셨구만. 아니 뭐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추세 보는 건 예. 필요하니까. 그냥 한 김에 그냥 그래 2002년부터 한번 2003년부터지 네. 참여정부 때부터 한번 쫙 다 보자. 네. 보니까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흥미로운 걸 발견을 했는데 애초에 그 정부 지출이 그렇게 늘어났던 거는 딱 일단 두 개 시기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네. 터졌을 때 네. 그때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시국 때처럼 정부 지출로 버텼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그때 말이죠. 그렇죠. 그걸로 버텼어요. 네. 그걸로 버티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각 분기별로 살펴보면은 각 정부 당 그러니까 총 20분기가 되겠죠. 네. 5년이니까. 네. 20분기 중에서 정부 지출이 민간 지출을 넘어서는 거는 묘하게 정말 네. 한 4개 분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계절 조정이 다 된 실질 성장률 기준이니까 네. 그 훨씬 더 보정이 좀 많이 된 데이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최종 보정된 그런 데이터죠. 그런 데이터라서 이 민주당 브리핑 민주연구원 브리핑에 나온 데이터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다듬어진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정부의 행적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이례적인 면은 없다는 거예요. 네네. 이례적인 면은 없고 그러면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는 뭐냐? 그때 그냥 고물가지 네. 이렇게 막 글로벌로 막 경기 침체, 네. 일시적인 경기 침체, 박살 세계 경제 박살이 나는 그렇죠. 코로나처럼 네. 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를 이게 쉴드 쳐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게 뭐였냐면은 사실 이런저런 경제 정책에 관해서 비판들이 오갈 때 윤석열 정부는 확실하게 핑계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코로나라고. 그 시국 이후에 보면은 전 세계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국가적인 이미지가 많이 무너졌어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네. 유럽들도 많이 그렇게 이제 뭐 굉장히 촘촘하고 잘 유지될 것 같은 복지 시스템들이 무너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코시국을 겪으면서 정말로 전 세계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의 대격변을 겪었어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경제 정책에 관해서 지적을 해올 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코시국 겪으면서 이런 전 세계적인 대격변이 있었고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명을 했다면은 훨씬 더 설명하기가 깔끔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효율적으로 잘 막았다. 이렇게 비교적 잘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굳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니까 그렇죠. 더 미운털이 박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분명 다른 나라들의 사례랑 비교해봐도 분명히 같은 추세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인 흐름으로 그렇게 충분히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정파정 진영 정치에만 매몰돼 가지고 그따위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옹졸해 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렇게 또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지역 상품권 돈 안 풀어서 그때 그 얘기만 계속 원툴이지 원툴. 미치겠지. 미치도록 그 얘기만 하지. 그러면서 이재명 괴롭히는 검찰 독재다 이런 얘기는 하고 환장하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냥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네. 여야 공히 네.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정책의 흐름 자체는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네. 이재명이 사내 중내, 그렇죠. 윤석열이 사내 중내 이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성질 나지. 예. 그다음에 또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재정 준칙 아까 얘기 나왔죠. 네네. 야 플러스 마이너스 너네 재정 준칙 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억제하려고 그러는데 야, 다 넘겼잖아. 마이너스 막 5점 몇 프로 막 이렇게. 근데 민주당에서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원래 재정 준칙 언제부터 만들려고 했냐? 문재인 정부 때예요. 홍남기 부총리 때 네. 그때 코로나 지나가면서 재정 주식 만다고 하니까 그 온갖 당에서 온갖 비난을 비아냥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방송한 거 아니야? 사실 방송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무슨 재정 주식 패티시라는 그딴 소리를 네. 그 하모 씨가 SNS에 네. 막 적고하니까 네. 아니 방송에서 뉴비씨 방송에서 패티시라는 얘기를 방송에도 했었나? 네,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그 많은 분들이 격분을 하셨구나. 기재부 패티시. 네. 그러니까 기재부의 재정 패티시. 네. 예.
재정 건전성 패티시. 건전성 패티시. 예. 그것 때문에 우리 방송이 생겨난 거지 사실은. 어쨌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GDP 대비 국가 채무도 증가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그래도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는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기울기로 가면은 위험하다. 안 되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때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3% 네. 정도 통합 재정 수지 기준입니다. 네. 이제 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도 민주당에서 너네 지역 상품권 쓰기 싫어서 그렇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역 상품권 보조금은 겁나 늘려야 되거든. 그치. 걔네 예. 처음에 2018년인가 2019년에 2조로 시작했어요. 2조.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 이전에 그 저기 뭐야 최초로 시작했을 땐 1,000조 단위였어요. 그 천조는 아니고 1,000억 원. 참 1,000조네 1,000억 원.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호남 지역이 몇 군데 그 인구 세밀 지역. 그거는 이제 2018년 아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2조 단위가 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인구 소멸 지역 그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했던 그러니까 건데 이게 소수군 단위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한 거지. 인구 소멸 지역에 이제 좀 관광객들 유치하고 하려고 시작했던 건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땡겨 오더니 뭐 이상하게 변질시켜 가지고 뭐 경기도만 했습니까? 뭐 그때 뭐 인천 막 해가지고 아니 한 군데 시작하니까 다들 이제 민주당 광역지자체가 생각 없이 굉장히 호응했죠. 그렇죠. 생각 없이 땡겨서 한 거죠. 예.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제로페이 같은 것도 나온 거고 예. 뭐 이제 그때 민주당이 다 그쪽으로 가 있었어요. 예. 가 있었고 뭐 그렇다고 또 하니까는 국민의힘 지자체도 뭐 너도 나도 좋다고 다 했잖아. 경쟁을 붙을 수밖에 경북 없으니까. 뭐 진짜 승질 난다 생각하면 아유 승질 나.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 엄청나게 반대했었다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쨌든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이제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내세운 게 재정을 다시 건전화시키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재정을 낭비했다. 그렇죠. 네.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는 이제 하겠다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겠다. 네. 이제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막히죠. 네. 민주당에서 난리 피우죠. 네. 자 그런 관점이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욕할 게 아니라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돈 덜 쓰고 있는데. 물론 뭐 그것은 이제 세수 결손이 있어가지고. 자 근데 이제 세수 결손 그래 이거 빼먹을 뻔했다. 세수 결손이 났는데 이거 감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정말 감세 때문일까? 아까 이제 줄어든 거 보면은 막 몇십 조, 막 십몇 조씩 막 그렇죠. 네, 빵꾸가 많이 났지. 법인세에서 빵꾸 나고 네, 뭐 네. 양도세에서 빵꾸 나고 종부세 빵꾸 나고 막 여러 군데서 빵꾸가 많이 났거든요. 막 조 단위로. 네. 이게 세율 때문에 과연 그런 거냐?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계산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세율 적용해가지고 이거는 좀 많은 거긴 한데 그 세율 줄어든 게 대체로 이제 그 뭐 회사로 치면은 이제 막 삼성 같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초고소득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 세율 이제 한 1% 2% 걔네들이 뭐 워낙 등치가 크니까 1%만 줄어줘도 엄청 많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십몇 조씩 줄어들진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게 뭐 1, 2%에 십몇 점이면 그럼 그 제대로 거두면 그 세금이 우리나라 총생산량의 1%에 십몇 점이면은 그럼 100%면 천조라는 소린데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GDP를 네. 뭐 통으로 다 세금으로 빨아들이겠다는 정도가 아니면은 그건 안 되고 그냥 경기가 정말 더럽게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세수 완화라는 거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제 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세금 덜 건 대신에 니들이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아라. 네네. 그렇게 하지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경기가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답이 없는 거지. 네. 기업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깎아주려는 것보다 그냥 아유 수익이 안 나와서 못 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 네. 같은 경우는 기업 매출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 대기업이 한 55% 정도 하고 나머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한 45% 감당하는데
지금 뭐 반도체 약간 다시 호황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가장 많이 돈 벌어주던 반도체가 2023년 완전히 죽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코시국 때 한번 그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네. 그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 전에 너무 많이 땡겨 쓰는 바람에.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막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음. 막 공급망이 약간 그렇죠. 좀 헝클어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데미지 많이 보고 있죠 지금. 그럼요. 네. 중국으로 지금 중국 전기차를 얼마나 만드는데 거기에 반도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못 팔아먹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22년이 더 많이 떨어졌지. 종합소득세는 이제 월급 안 오르니까 그러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집값 떨어져서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공시지가 다시 이제 현실화 방향 바꾼다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공시지가율을 좀 낮춰주기도 했지만 그보다 집값이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2022년은 특히나. 23년에서는 다시 약간 좀 반등치고 24년 올해도 약간 반등 분위기라고 하는데 아니 정확하게는 보합세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합세라고 하는데 어쨌든 집값 떨어져서 집값 떨어져가지고 종부세가 덜 거치고 그것도 또 생각하는 게 웃기네. 그 세금 안 거친다고 그러면서 왜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하는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대체? 네, 박찬대 이상하죠. 네. 그게 박찬대의 워딩에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그 소리를 했어요. 그 이제 지금 와서 슬슬 다시 간 보려고 슬슬 풀어봤다가 이제 막히니까 네. 도로 거둬들인 거 아니야. 그다음에 양도세 뭐 집이 팔려야 그렇지. 아니 집값 떨어지는데 누가 팔고 싶겠냐고. 일단 존버 이 가격에 난 못 팔아. 아니 뭐 못 팔아가 아니고 지금 내놔도 안 팔려서 그래요. 내놔도 안 팔리고 팔려. 안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집값이라는 게 단순히 주거지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그러니까 이미 엄청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올라가지고 못 땡겨요. 그렇죠. 더 이상 땡길 수도 없고 땡길 사람도 없고 이 가격에 야 떨어질 거 뻔히 내가 아는데 이걸 지금 집을 왜 사? 그러니까 대출 내서 어떻게 사? 못 사지. 내년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끊기니까 양도세 그만큼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분위기 안 좋으니까 소비도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부가세 덜 거치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무역 적자 심했죠. 그러니까 관세 수익 별로. 이거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단순 세율 문제가 아닙니다. 예. 뭐 세율 그대로 유지했으면 조금 더 거쳤겠죠. 조금 더 거쳤을 텐데 근데 과연 저 세수 결손을 다 메울 수 있었을 테냐? 그건 모르겠고 사실 근데 세수 결손에 대한 거는 그래도 지적할 부분은 있어요. 이건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기재부 지금 그리고 그게 기사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늘 오차는 있어 왔지만 윤석열 정부 때 유독 심했다. 너무 많이 빵꾸 났다. 기재부에서 이제 뭐 인재 기용을 잘못한 걸 수 있지 관련 부서들에. 네. 아니면은 이만큼 예산 써야 되니까 네. 좀 오버로 잡아라. 이 정도는 잡아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한 거지. 근데 뭐 공무원들은 까라면 까야죠. 그렇죠. 네. 뭐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공무원들이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싹 다 물갈이 된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까야 된다고. 그런 거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결론이 민생회복지원 13조 25만 원 풀기로 네. 되느냐. 왜 결론이 이거로 나냐고요. 맥락이 안 서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런저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나름대로 제시한 대책들이 있고 그 대책에 관해서 일일이 짚어가지고 뭐 이 부분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예산을 더 써야 된다 혹은 이 부분에 들어간 예산을 집행을 취소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뭐 전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지 민주당이 집권한 게 지금 몇 년이야? 민주화 이후에 12년을 집권을 했잖아. 그러면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노하우가 쌀트로 쌓여 있는데 이 당도.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25만 원 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게 이재명 와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와서. 네. 단 한 번도 이렇게 흘러갔던 적이 네. 없었어.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 어떻게 보면은 원툴이야 원툴. 집값이 올랐어? 25만 원 주면 돼. 뭐 그런 거야. 이를테면은
뭐 학폭이 늘어 25만 원 주면 돼. 다 연결된다니까 그렇게. 학폭이 늘은 이유는 뭐 결손 과정이 많아서 그러니까 결손 과정이 지워주는 차원에서 전 국민 5만 원 뿌리면 모두 행복해가지고 학폭이 사라진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친 거예요. 얘들은 지금. 이건 근데 지금 이 담론에 지금 잠식된 게 몇 년째입니까 대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들어선 이후부터라고 보면은 2018년부터니까 6년째예요. 6년째. 매해마다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로. 네. 아 그리고 이 브리핑에 민주연구원 브리핑에 이것도 있었죠. 지난 그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전 가구에게 지급했었던 네, 그거 얘기하면서 표까지 갖다 놨어. 네. 한계 소비 성향을 막 갖다 놨어. 네. 뭐 상위 10% 뭐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그래서 아니 저소득자가 한계 소비 성향이 제일 높은데 네. 자기들도 그 표 제시하면서 저소득자들한테 효용이 제일 높았다. 네. 거기는 돈 주니까 주는 만큼 그대로 시중에 다 풀리더라라고 얘기해놓고. 근데 이제 갑자기 저소득자를 많이 쓰니까 평균 내면은 어차피 많이 써. 그러니까 다 주자. 그러니까 이거야 얘네.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제가 아까 뭐 13조 규모의 어떤 경기 지원 그 기금, 그러니까 경기 지원 예산을 다시 이제 추가로 추경을 하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목별로 네. 요거 좀 뺄 거 빼고 집어넣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리고 뭐 남는 돈으로 뭐 중위소득자 이하 가구들한테 얼마씩 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원툴로 그냥 전 국민한테 25만 원 이거는 성의도 없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기사들에서 지적을 한 건데 심지어 선별 지급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그런 보고서들까지 끌어와가지고 막 왜곡을 하죠. 네. 붙여놓고서 그러니까 전국 25만 원 그러니까 민주연구원도 굉장히 지금 날림으로 쓴 보고서 아니면은 실력이 정말 없는 애들이 쓴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오다에 충실해서 근데 그 대신에 참 너무합니다. 자기 이름 빼고 하든가. 근데 자기 이름 들어가가지고 그 최모 연구원이던데.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이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우리 같은 이런 아무리 까라면 까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 우리 같은 쩌리들한테 인용당해가지고 이렇게 까이기는 하고 얼마나 불명이야 이거. 근데 앞으로 진짜 얼마나 이런 보고서가 더 계속 나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경원대 이한주 교수가 다시가 아니지.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민주연구원장이 됐어요. 그 사람 경기연구원 출신 아니야? 경기연구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한주 경기연구원 있지 않았나? 아무튼 진짜 이재명의 그거지. 스승이지 이한주. 그렇죠. 예. 경원대니까. 예. 기본소득 직접적인 스승일 거예요. 네. 대선 기간에 근데 부동산 논란이 나가지고 그렇죠. 예, 갭 투자 얘기 나와가지고 직에서 이제 물러났던. 예, 갑자기 도망 빤스런하고. 근데 이 사람이 경기연구원 원장으로 갔다고?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갔다고? 네. 아이고 끝났네. 이제 민주연구원이 한때는 국힘당 쪽에 이제 여의도 연구소가 워낙 그쪽에서 뭐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옛날에 이제 거기가 잘했다고 하죠. 신통한 것들을 많이 내보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카운터로 이제 민주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안에 그래도 뭐 부침을 겪긴 했지만 이런저런 좀 이제 뭐 쓸모가 있는 그런 행보들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이재명 체제 이후로는 선정기관이 돼버렸어요. 이가 정책을 이렇게 좀 객관성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정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보고서 보면 그냥 이건 선전물이거든요. 선전물. 조선일보 인간어뢰급 보고서예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인간어뢰급이다 이거는. 참 수준이 그러니까 당 실력이 민주당 실력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연구원 출장소가 돼버렸죠. 네. 경기연구원이 이제 민주당 연구소로 이제 개편한 거지 뭐 거의 민주연구원을 개편한 거라고 봐야지.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실력이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원래 이 꼭지를 원래 뒤로 돌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잡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먼저 하자 그랬는데 확실히 이쪽은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 말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네. 네. 이걸 한 시간 다 채웠네요. 그러네요. 네. 뭐 죄송합니다. 아니 뭐 추미 이야기는 뭐 지금 안 해도 되고 다음에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했습니다. 적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오랜만에 좀 우리 방송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콘텐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오랜만에 네. 평일 낮에 녹음을 하잖아요. 네, 네. 이게 딱 우리 옛날 그렇죠. 올드 스쿨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분위기가 좀 나죠. 이 시간 근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비판 지점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이제 이거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비판점을 잘 짚어가지고 따져봐야 된다. 네네. 근데 참 거대 야당 제1당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건 실력이라고 말하기도 못한 수준, 참 진짜 비참한 수준이지. 이렇다는 게 참 참으로 암울합니다. 뭐 거기다 국회의장은 또 국회의장도 저 모양이고 추미애보다는 낫지만은 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살아야지. 네. 그래서 뭐 이번 총선이 분명히 윤석열 정부 심판 기조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새로운 미래에서도 그 기조의 총선을 겪었다고 하지만 또 민주당처럼 까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비판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엄밀하게 네네. 엄밀하게 따져보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 이제 언론 비판 관련한 이야기들도 맥이 닿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무지성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냥 확 질러버리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 우리는 그보다는 좀 더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안 그렇고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네. 실력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